아버지, 이제 꼼짝도 못하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셨네요. 여기서 평생 쥐새끼처럼 썩으시죠. 친아들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냄새나는 지하 독방의 무거운 철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대기업과 전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려진 재벌 회장. 그는 참담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링거를 뽑아내고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밖에서 청소 알바를 하던 10살 꼬마가 무심코 부른 구슬픈 트로트 한 자락이 굳게 닫힌 철문 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애절한 노래가 심장을 때린 순간 영원히 죽어버린 줄 알았던 회장의 발끝이 기적처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두 눈을 번쩍 뜬 노인과 천재 소년이 만들어갈 핏빛 반격.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정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냅니다. 대성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최고급 연회장 안은 수백 명의 임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강철민 회장이 단상 중앙에 꼿꼿한 자세로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내를 훑어봅니다. 제왕적인 권력을 내뿜는 강철민의 시선에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죠. 단상 아래에 서 있던 강민재가 식은 땀을 닦아내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갑니다. 강민재가 아버지를 향해 떨리는 두 손으로 서류를 내밉니다. 아버지, 이번 핵심 사업 최종 보고서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꼼꼼하게 검토하고 모든 수치를 다시 맞췄습니다. 강철민이 미간을 심하게 찌푸리며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듭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차갑게 울려 퍼지며 연회장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강철민의 눈동자가 특정 페이지에 머물더니 이내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집니다. 강철민이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강민재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집니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허공으로 흩날리며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집니다. 내 놈이 장님이라도 되는 것이냐? 숫자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수백억을 허공에 날려먹을 작정이야. 내가 이따위 쓰레기 같은 보고서를 보려고 지금까지 너를 그룹의 후계자로 앉혀둔 줄 아느냐? 강철민이 단상의 마이크를 강하게 틀어쥐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냅니다.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 밑에 직원들 말이라도 제대로 들어야 할 것 아니냐? 내 놈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회사가 입을 막대한 손해가 얼마인지 알기나 해. 수백 명의 임원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핍니다. 몇몇 임원들의 입가에는 무능한 후계자를 향한 비웃음이 맴돕니다. 강민재는 수백 명 앞에서 쏟아지는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선 너머로 강민재의 두 주먹이 핏줄이 터질 듯 꽉 쥐어집니다. 강민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버지를 향한 뼛속 깊은 앙심이 자리 잡습니다. 화려한 연회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빈민가 외곽의 낡은 시장통입니다. 바닥에는 썩은 채소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10살 진우가 자기 몸집만 한 거대한 손수레를 낑낑대며 끌고 좁은 골목을 누비고 있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구겨진 종이 상자와 녹슨 고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진우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해진 운동화를 적십니다. 시장 구석의 고물상 앞에 도착한 진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낡은 장갑을 벗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저울의 눈금을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3,500원이다. 어제보다 종이가 덜 말라서 무게가 덜 나간다.
고물상 주인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와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진우의 손에 쥐어줍니다. 진우가 단단한 표정으로 주인의 거친 손을 덥석 잡습니다. 아저씨, 딱 100원만 더 쳐주세요. 할머니 기침이 오늘따라 너무 심해져서 돌아가는 길에 꼭 약을 사가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내일은 오늘보다 2배로 더 무겁게 꽉꽉 채워올게요. 진우의 간절한 눈빛을 내려다보던 고물상 주인이 쯧쯧 혀를 차며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더 얹어줍니다. 너도 참 억척스럽다. 얼른 가서 할머니 약이나 잘 챙겨드려라. 진우가 동전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배꼽이 닿도록 꾸벅 인사를 합니다. 진우는 텅 빈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 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교차로에 멈춰선 진우가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이내 진우의 작은 입에서 깊고 애절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구성진 꺾기와 짙은 감성이 낡은 시장통을 가득 채웁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발걸음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보며 탄성을 내뱉습니다. 생선을 다듬던 아주머니도 나무를 팔던 할머니도 진우의 노래에 빠져들어 조용히 눈시울을 붉힙니다. 노래가 끝나자 시장 골목 곳곳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진우 노래 솜씨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찡하다니까. 텔레비전 나오는 유명한 가수들보다 네가 100배는 낫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흠집난 사과 2알을 진우의 낡은 바구니에 듬뿍 넣어줍니다. 정육점 아저씨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바구니에 슬쩍 찔러 넣으며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상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입니다. 진우가 곰팡내가 진동하는 낡은 지하 단칸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섭니다. 차가운 방바닥에는 진우의 할머니가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진우 왔어요. 저 없는 동안 많이 아프셨어요? 진우가 얼른 다가가 할머니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2손으로 감싸쥐고 정성껏 주무릅니다. 할머니가 힘겹게 주름진 눈을 뜨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 똥강아지 오늘도 밖에서 고생 많았지. 밥은 챙겨 먹었어? 그럼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맛있는 걸 잔뜩 주셨어요. 할머니도 빨리 일어나서 약 드시고 사과 드세요. 진우가 보온밥통에서 따뜻한 물을 떠와 할머니에게 약을 먹입니다. 진우는 시장에서 받아온 사과를 작은 칼로 정성스럽게 깎아 한 입 크기로 만듭니다. 할머니의 상체를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운 진우가 사과 조각을 할머니의 입에 쏙 넣어줍니다. 할머니가 오물거리며 사과를 씹어 삼키자 진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진우는 할머니를 다시 이불 위에 편안하게 눕히고 그 곁에 바짝 엎드립니다. 진우가 낮에 시장에서 불렀던 구슬픈 트로트 가락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기 시작하죠. 따뜻하고 맑은 노랫소리가 자장가처럼 지하 단칸방을 부드럽게 채웁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노랫소리에 몸의 고통을 잊은 듯 서서히 편안한 잠에 빠져듭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대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입니다. 강철민이 무거운 가죽 소파에 기대어 앉아 탁자 위에 찻잔을 만지작거립니다. 강철민의 맞은편에는 수십 년간 꾸준히 일을 도맡아 처리해 온 수족 최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지분 구조 개편 서류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곧바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것입니다. 강철민이 망설임 없이 탁자 위에 만년필을 집어듭니다. 민재 그놈은 내 핏줄이지만 그룹을 이끌 제목이 절대 못 돼. 오늘 연회장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았다. 그 멍청한 놈에게 회사를 맡겼다가는 10년도 못 가서 대성그룹 전체가 산산조각 날 거다. 강철민이 서류의 마지막 장에 거침없이 서명을 갈겼습니다. 내 모든 지분은 장학재단으로 넘겨버려. 민재 녀석은 작은 계열사 사장 자리 하나 던져주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들어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명이 끝난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고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부사장실입니다. 강민재가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귀에 작은 이어폰을 꽂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회장실의 대화 내용이 도청 장치를 통해 고스란히 흘러나옵니다. 자신을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아버지의 냉혹한 육성을 듣는 순간 강민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강민재가 귀에서 이어폰을 신경질적으로 빼내어 바닥에 거칠게 패대기 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평생을 개처럼 기어다니며 아버지 비위를 맞췄는데 이제 와서 날 버리고 생판 남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기겠다고. 강민재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들을 손으로 쓸어버리며 분노로 헐떡입니다. 극도의 공포와 배신감이 뒤섞인 강민재의 눈동자에 섬뜩하고 서늘한 살기가 번뜩입니다. 자정이 넘어 인적이 완전히 끊긴 대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입니다. 어둠 속에서 강민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구석진 콘크리트 기둥 뒤로 걸음을 옮깁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청부업자가 어둠 속에서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민재가 들고 있던 묵직한 검은색 현금 가방을 청부업자의 발밑에 던집니다. 안에 약속한 금액의 절반이 들어있다. 일이 완벽하게 끝나는 대로 나머지 절반을 즉시 해외 계좌로 보내주지. 청부업자가 발로 가방을 툭 건드려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강민재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아 잔혹한 지시를 내립니다. 내일 모레 강철민 회장이 단독으로 지방사업장 시찰을 나간다. 산길 급커브 구간을 지날 때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꾸며 절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완벽한 사고로 위장해야 한다.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청부업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금 가방을 챙겨 어둠 속으로 스르륵 사라집니다. 며칠 후 그룹의 핵심 지방 사업장으로 향하는 험준한 산길입니다. 강철민이 탑승한 최고급 전용 세단이 아슬아슬한 굽이진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산 중턱의 가장 가파른 급커브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운전기사의 어깨가 강하게 굳어집니다. 운전기사가 당황한 얼굴로 브레이크 페달을 미친 듯이 밟으며 소리칩니다. 회장님, 브레이크가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페달이 쑥쑥 빠집니다.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보던 강철민이 고개를 번쩍 들며 앞좌석을 꽉 움켜쥡니다. 누군가에 의해 은밀하게 조작된 차량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도로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세단이 튼튼한 철제 가드레일을 산산조각 내며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처참하게 구릅니다. 며칠 뒤 서울 도심의 대형 종합병원 VIP 병실입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강철민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천천히 의식을 회복합니다. 침대 곁에 서서 초조하게 모니터를 살피던 주치의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입니다. 회장님, 끔찍한 사고에서 목숨을 건지신 것은 천만다행입니다만 허리 쪽 척추 신경이 완전히 절단되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앞으로 평생 하반신을 움직이실 수 없는 영구 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철민의 두 눈이 공포로 크게 떠집니다. 이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재가 뒷짐을 진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옵니다. 강민재가 턱짓을 하자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황급히 병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강민재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 평생 억눌러왔던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강철민이 핏대가 선 목을 간신히 비틀어 강민재를 매섭게 노려봅니다. 내 놈짓이구나. 감히 내 핏줄을 달고 아비인 나를 산길에서 죽이려 들다니. 내가 당장 밖에 있는 경찰을 불러 내 놈을 평생 캄캄한 감방에서 썩게 만들 것이다. 강민재가 콧방귀를 뀌며 고급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붉은 인주를 꺼내 침대 위에 던집니다. 아버지, 지금 본인 처지를 전혀 모르시고 허세를 부리시네요. 평생 내 위에서 늙은 왕처럼 군림하시더니 바닥에 나뒹구는 꼴이 아주 볼만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경찰을 부르시겠다고요? 병실 밖에는 이미 제 사람들이 철통같이 깔렸고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 맘대로 못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려고요? 잔말 말고 이 정권 위임장과 지분 양도서에 예쁘게 지장이나 찍으시죠. 어차피 그룹은 제가 알아서 잘 굴릴 테니 아버지는 푹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강민재가 반항할 힘조차 없는 강철민의 오른손을 거칠게 잡아 끌어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힙니다. 강철민이 이빨을 꽉 깨물고 어떻게든 팔을 빼내려 버텨보지만 마비된 몸으로는 건장한 아들의 악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강민재가 양도 서류의 서명란에 강철민의 엄지손가락을 꾹꾹 눌러 지장을 찍고는 서류를 챙기며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몇 시간 뒤 대성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쉴 새 없이 터뜨립니다. 단상에 오른 강민재가 눈시울을 붉게 물들이고 고급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는 완벽한 연기를 펼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현재 깊은 코마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자식으로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가는 대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제가 피눈물을 머금고 회장직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아버님이 기적처럼 깨어나실 때까지 그룹의 모든 권한은 합법적인 위임장에 따라 제가 대행할 것입니다. 강민재의 가증스러운 거짓 눈물에 언론은 일제히 대성그룹의 새로운 회장 취임을 대서특필합니다. 그날 밤 자정 강민재가 고용한 검은 정장의 덩치 큰 용역들이 VIP 병실에 소리 없이 잠입합니다. 용역들이 강철민의 입에 수건을 쑤셔넣고 거칠게 구급차 이동 병상에 결박하여 강제로 병원 밖으로 빼돌립니다. 어둠을 뚫고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진우가 사는 빈민가 경계선의 가장 허름하고 냄새나는 불법 요양원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외진 쓰레기장 같은 곳이죠. 강민재에게서 현금 다발이 가득 든 검은 가방을 건네받은 요양원 원장이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시며 허리를 굽힙니다. 회장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여기는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쥐구멍입니다. 산 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생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확실히 관리하겠습니다.
원장이 용역들을 턱으로 가리키자 그들이 강철민의 병상을 밀고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 복도 끝으로 향합니다. 용역들이 곰팡내가 진동하는 독방 침대 위로 강철민을 짐짝처럼 내동댕이 칩니다. 원장이 철문을 무겁게 닫고 밖에서 두꺼운 쇠사슬로 자물쇠를 철컥 채워버립니다. 한편 그 시각 시내의 낡은 종합병원 응급실 안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진우의 할머니가 산소호흡기를 입에 단 채 핏기 없는 얼굴로 미동도 없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진우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부들부들 떱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와 차트를 넘기며 딱딱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호자 학생, 할머니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 넘기기 힘들어. 문제는 VIP 병동으로 옮겨서 특진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야. 지금까지 밀린 입원비도 산더미인데 결제 능력이 전혀 없으면 우리 병원도 규칙상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수납창구의 원무과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진우에게 퇴원 통보서를 들이밉니다. 진우가 원무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습니다. 아저씨, 제발 우리 불쌍한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가 시장에서 폐지를 밤낮으로 주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어떻게든 그 큰 돈 다 갚을게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피가 나도록 죽어라 이래서 꼭 갚을 테니까 제발 할머니 수술부터 받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 혼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진우가 목이 쉬어라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하지만 직원은 귀찮은 듯 진우의 작은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병원 규칙상 돈 없으면 당장 수술 못해. 꼬마야, 내 사정이 딱하긴 한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보호자 짐 싸서 조용히 퇴원해.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응급실 밖으로 쫓겨난 진우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옵니다. 당장 막대한 수술비가 필요한 진우는 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고 미친 듯이 일거리를 찾아 밤거리를 헤맵니다. 진우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간 곳은 빈민가 경계에 위치한 불법 요양원입니다. 그곳에서 밤샘 청소부로 일하는 이모를 찾아간 진우가 이모의 앞치마를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이모, 저 여기서 당장 알바 좀 하게 해주세요.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더러운 화장실 청소든 무거운 쓰레기 치우는 거든 밤을 새워서라도 다 할 테니까 일당 좀 넉넉하게 당겨주세요. 할머니가 수술 못 받으면 죽어가요. 제발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모가 안타까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진우의 거친 손에 자기 몸집보다 2배는 큰 대걸레를 꽉 쥐어줍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녀석아.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어. 당장 원장님 눈에 띄지 않게 제일 밑에 층 어두운 지하 복도부터 닦아. 이모가 원장님한테 싹싹 빌어서라도 내 일당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진우가 대걸레를 꽉 움켜쥐고 습기가 가득한 지하 복도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한 계단씩 내려갑니다. 바로 그 시각 진우가 배정받은 지하 복도 끝 굳게 닫힌 독방 안입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고 버려진 강철민이 침대에 누운 채 참담함과 분노로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해냅니다. 강민재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죽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내 피를 이은 자식놈이 나한테 이런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단 말이냐. 강철민이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쾅쾅 내리치며 몸부림치지만 덮여있는 이불 아래의 하반신은
끔찍하게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한 강철민의 형용했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이대로 요양원 독방에서 평생 짐승처럼 사육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다짐하죠. 강철민이 마비되지 않은 상체를 간신히 비틀어 자신의 오른팔에 꽂혀 있던 링거줄로 얼굴을 가져갑니다. 강철민이 이빨로 날카로운 링거 바늘을 꽉 물어 거칠게 뜯어내자 팔등에서 검붉은 피가 툭툭 떨어집니다. 자신을 연명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영양분과 수액마저 완벽하게 거부하며 스스로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강철민이 피가 흐르는 팔을 침대 밖으로 늘어뜨린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죽음의 문턱을 기다립니다. 요양원 지하에 굳게 닫힌 독방 철문 밖으로 무거운 발소리가 울립니다. 간호사가 철문 한가운데 뚫린 작은 유리창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원장님, 저기 끝방에 가둔 독방 영감이 일주일째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팔에 꽂아둔 링거 바늘까지 자기 이빨로 다 물어뜯어 버렸어요.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였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아무리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라고 거액을 받았다지만 이대로 놔두면 정말 며칠 안에 숨이 끊어질 겁니다. 혹시라도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우리 요양원이 다 뒤집었을 텐데 최소한 지혈이라도 하고 의사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장이 뚱뚱한 배를 극적이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간호사를 윽박지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저 영감이 살든 죽든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오히려 저 영감이 빨리 숨을 거둬주는 게 우리한테는 뒤탈도 없고 돈도 더 벌어들이는 길이다. 괜히 의사 불렀다가 저 영감 정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면 네가 그 큰 책임을 다 질 거냐? 새 회장님이 우리한테 입마금하라고 준 돈이 얼만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밥그릇이나 치우고 철문에 쇠사슬이나 2바퀴 더 칭칭 감아놔. 부패하는 냄새가 복도로 새어나오지 않게 지하실 환풍기나 제일 강하게 틀어두고 당장 입 닫아. 간호사가 원장의 호통에 움찔하며 철문에 달린 두꺼운 쇠사슬을 거칠게 감아 자물쇠를 채웁니다. 원장과 간호사의 구두 발소리가 계단 위로 멀어지자 지하 복도는 다시 무덤처럼 섬뜩한 정막에 휩싸이죠. 독방 안의 강철민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모든 음식과 수액을 전면 거부한 탓에 강철민의 몸은 뼈만 남은 채 앙상하게 말라갑니다. 움푹 패인 볼과 창백한 피부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강철민은 마비된 하반신 대신 핏기 없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조용히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려 요양원 전체에 무거운 습기가 가라앉은 늦은 오후입니다. 지하복도 입구 계단에서 진우가 자기 몸집보다 2배는 큰 대걸레를 낑낑대며 끌고 내려옵니다. 진우의 낡은 운동화는 빗물에 흠뻑 젖었고 두 손은 찬물에 얼어붙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진우가 무거운 대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몸을 기댑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홀로 누워있을 할머니 생각에 진우의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진우가 대걸레 자루에 이마를 비비며 허공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할머니, 나 너무 무서워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비 수천만 원을 안 가져오면 할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대요. 내가 어제도 시장에서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워서 팔았는데 고작 3천 원밖에 못 받았어. 원무과 아저씨한테 내가 나중에 커서
피를 토하면서 이래서라도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수술만 먼저 해달라고 빌었는데 아저씨가 나를 밖으로 매몰차게 쫓아냈어요. 그래도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모가 며칠만 무서운 지하실 바닥을 닦으면 수술비에 보탤 돈을 원장님한테 싹싹 빌어서 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무서운 세상에 두고 절대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진우가 낡은 셔츠 소매로 쏟아지는 눈물을 벅벅 닦아냅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젖은 대걸레를 꽉 움켜쥔 채 어둡고 긴 지하복도 바닥을 묵묵히 닦기 시작하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닦아나가던 진우가 밀려오는 지독한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시장 상인들 앞에서 푼돈을 얻기 위해 부르던 구슬픈 트로트 가락이 진우의 작은 입술 사이로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차가운 거리에서 병든 노모 홀로 두고 떠나는 이내 발걸음 찢어지는 가슴 안고 피눈물을 삼키네 하늘이여 무심하게 날 버리지 마오 어린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한이 맺힌 짙은 음색입니다. 진우의 밑바닥 인생에서 우러나온 서러움과 타고난 천재적인 음악성이 하나로 뭉쳐져 적막한 지하 복도를 타고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진우의 영혼을 토해내는 듯한 애절한 노랫소리는 굳게 닫힌 제일 끝방의 독방 철문 틈새를 비집고 은밀하게 스며들어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강철민의 귓가에 맑고 슬픈 소년의 노랫가락이 또렷하게 닿습니다. 가족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차가운 골방 바닥에 나뒹구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똑 닮은 가사가 강철민의 얼어붙은 심장을 무참하게 때립니다. 강철민의 푹 패인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번쩍하고 크게 뜨입니다. 완전히 메말라버린 줄 알았던 강철민의 주름진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왈칵 쏟아져 내려 낡은 베개를 흥건하게 적시죠. 그래, 내가 이대로 냄새나는 축축한 골방에서 이름도 없이 시체처럼 썩어갈 수는 없다. 평생을 피땀 흘려 세운 대성그룹을 강민재 그 짐승만도 못한 페류나 놈의 손에 넘겨주고 이렇게 억울하게 눈을 감을 수는 없어. 내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갈기갈기 뜯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아서 그놈의 목줄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놓을 것이다.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강철민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거대한 사리를 불태웁니다. 복도 밖에서 진우의 노래가 가장 높은 음역으로 치달으며 폭발적인 절정에 달합니다. 애절한 멜로디가 독방의 묵은 공기를 뒤흔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영원히 신경이 끊어져 버린 줄 알았던 강철민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찔거리며 신경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강철민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이불에 덮인 자신의 오른쪽 발끝을 뚫어져라 응시합니다. 다시 한번 엄지발가락이 작게 떨리며 이불 위로 희미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가 강철민의 뇌리를 번개처럼 강타합니다. 방금 내 발끝이 움직인 것이냐? 하늘이 아직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 내 신경이 아직 다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다. 이 작은 생명의 불씨만 있다면 내가 다시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일어서서 나를 이 꼴로 만든 자식놈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것이다. 강철민의 핏줄이 터질 듯 앙상한 목에 핏대가 솟구칩니다. 뼈만 남은 두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어집니다. 맹렬한 생존 본능과 복수심이 강철민의 온몸을 펄펄 끓는 용암처럼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강철민이 바짝 말라 갈라진 쉰 성대를 쥐어짜내며 굳게 닫힌 철문을 향해 처절하게 소리칩니다. 거기밖에 누구 없느냐? 밖에서 훌쩍이며 노래를 부르는 꼬마야. 제발 내 목소리가 들리면 이 철문 좀 열어다오. 짐승처럼 버려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한 번만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천금 같은 보답을 할 테니 제발 나를 좀 살려다오. 눈물을 훔치며 복도를 닦던 진우가 화들짝 놀라며 대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무서운 지하실 가장 끝방에서 들려온 사람의 목소리에 진우의 작은 어깨가 잔뜩 움츠러듭니다. 진우가 침을 꼴깍 삼키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소리가 들려온 철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캄캄하고 무서운 지하실에 할아버지가 혼자 갇혀 계신 거예요? 이모가 여기 끝방에는 몹쓸 병에 걸린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진우가 까치발을 들고 떨리는 두 손으로 철문에 매달린 무거운 쇠사슬과 자물쇠를 만지작거립니다. 간호사가 원장의 호통에 당황하여 대충 채워두었던 낡은 자물쇠가 진우의 서툰 손길에 덜컥하며 허무하게 풀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진우가 두 손으로 삐거덕거리는 무거운 철문을 힘껏 밀어 엽니다. 창문 하나 없는 캄캄한 독방 안에서 지독한 피냄새와 곰팡내가 훅 끼쳐옵니다. 진우가 복도의 희미한 붉은 비상구 불빛에 의지해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밉니다. 침대 위에는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뼈만 남은 처참한 몰골로 누워 거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두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굶주린 맹수처럼 형형하게 번뜩이며 진우를 꿰뚫어 봅니다. 강철민의 날카롭고 압도적인 시선이 진우의 작은 얼굴에 꽂히며 불꽃을 튀깁니다. 강철민은 가난의 때가 묻어 깨어지지한 옷차림이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맑고 단단한 소년의 눈망울을 뚫어져라 응시합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고 할머니를 살리려 발버둥 치는 진우의 당찬 눈빛입니다. 강철민은 그 눈빛 속에서 밑바닥에서 시작해 대성그룹을 일궈냈던 자신의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젊은 시절을 고스란히 발견합니다. 강철민의 심장 깊은 곳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어린 소년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운명의 이끌림이 무섭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진우가 피비린내와 곰팡내가 진동하는 독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디딥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공간은 보통의 아이라면 기겁하며 도망쳤을 끔찍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두려움 대신 깊고 따뜻한 연민이 가득 차오릅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뼈만 남은 채 사경을 헤매는 노인의 모습에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야윈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진우가 빗물에 흠뻑 젖은 대걸레를 문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소년이 발소리를 꾹 죽이며 어두운 침상 곁으로 다가갑니다. 침대에 널브러져 있던 강철민이 바들바들 떨리는 마른 손을 허공으로 힘겹게 뻗습니다. 강철민이 다가온 진우의 거칠고 작은 손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쥡니다. 꼬마야, 네가 부른 노래가 다 죽어가던 나를 다시 살려냈다. 내가 지금은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 짐승처럼 버려져 있지만 밖에서는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사람이야. 부탁이다. 네가 가진 전화기가 있다면 딱 한 번만 빌려다오. 1분이면 충분하다. 강철민의 갈라진 쉰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진우가 노인의 눈빛을 바라보다 잠시 머뭇거리며 품속 깊은 곳을 뒤적입니다. 할머니가 위급할 때 병원에서 걸려올 전화를 단 한 통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던 소중한 물건입니다. 진우가 액정이 거미줄처럼 심하게 금이 간 낡은 알뜰폰을 꺼내 강철민의 손에 살며시 쥐어줍니다. 이거 할머니한테 연락 올까봐 아주 아껴 쓰는 건데 할아버지한테 빌려드릴게요. 배터리가 별로 없으니까 얼른 쓰셔야 해요.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손가락으로 익숙하게 암호화된 번호를 꾹꾹 누릅니다. 사고 직후부터 회장의 행방을 미친 듯이 추적하며 피를 말리고 있던 최 변호사의 직통번호입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강철민이 주변을 경계하며 마른 침을 삼키고 목소리를 한껏 낮춰 차분하게 말하죠. 올해 대성그룹 창립 기념일 와인은 코르크가 말랐더군. 둘만 아는 절대적인 암구호가 떨어지자 전화기 너머에서 짐승 같은 오열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옵니다. 살아계셨군요. 제가 회장님을 지키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스위스 계좌를 열고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강철민이 진우의 맑은 얼굴을 쳐다보며 평소의 압도적인 말투로 빠르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내 위치는 나중에 다시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주마. 우선 이 전화기 명의자로 된 가족을 찾아서 당장 밀린 병원비와 가장 비싼 수술비를 전액 결제해라.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 요양원 야간 당직자들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을 거액의 현금을 준비해서 움직여. 강철민이 짧은 통화를 단호하게 마치고 알뜰폰을 돌려주자 진우는 영문도 모른 채 큰 눈만 껌뻑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진우가 요양원 지하 복도를 열심히 청소하던 중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징 울립니다. 낡은 알뜰폰의 금간 화면 위로 종합병원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할머니의 밀린 병원비와 가장 비싼 특진 수술비 전액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문자를 확인한 진우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지고 들고 있던 빗자루가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집니다. 소년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절망의 바위가 단 한 통의 전화로 완벽하게 부서져 내렸죠. 진우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복도 끝의 독방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간 진우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철민을 향해 넙죽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수술비 내주신 분 맞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할아버지 은혜 잊지 않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이 큰 돈 다 갚을게요. 진우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시멘트 바닥을 흥건하게 적십니다. 강철민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어깨를 단단하게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내 노래가 꽉 막힌 내 숨통을 틔워주었으니 이제 내 돈이 내 할머니를 살릴 차례다. 우린 서로의 목숨을 구한 셈이지. 강철민이 환자복 안주머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냅니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아 평생 부적처럼 가슴에 품고 다녔던 대성그룹의 상징, 빛나는 황금 회중시계입니다. 강철민이 영롱한 빛을 내뿜는 황금 회중시계를 진우의 작은 손에 꼭 쥐어주죠. 이건 나와 단단한 동맹을 맺었다는 증표다. 훗날 네가 수많은 사람 앞에 큰 무대에 설 때 이 시계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야. 절대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말고 몸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거라. 진우가 황금 회중시계를 가슴에 소중하게 품고 세차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부터 최 변호사가 요양원 밖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의 야간 당직 간호사들의 차명 계좌로 매일 밤 거액의 돈다발이 말없이 꽂힙니다. 간호사들은 달콤한 돈맛을 보고 철저하게 입을 다문 채 지하복도 끝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감시의 눈이 완전히 사라지자 강철민의 처절하고 끔찍한 반격이 막을 올립니다. 진우가 밤마다 청소 카트 쓰레기통 가장 아래에 최고급 재활 약물과 외부 소통용 태블릿을 숨겨 독방으로 가져옵니다. 강철민은 매일 밤 독한 진통제를 한 움큼 삼키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좁은 침상에서 바닥으로 몸을 굴러떨어뜨립니다. 마비된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며 거친 시멘트 벽을 짚고 일어서려는 혹독한 기립 재활 훈련입니다. 수백 번을 바닥에 나뒹굴고 무릎이 까져 붉은 피가 바닥을 적셔도 강철민은 이빨이 깨질 듯 꽉 물고 버텨냅니다. 내가 반드시 두 발로 걸어나가서 강민재 그놈의 멱살을 내 두 손으로 틀어쥐고 말 것이다. 어둠 속에서 땀범벅이 된 강철민의 두 눈에 도끼가 시퍼렇게 서립니다. 낮 시간이 되면 강철민은 진우를 병실로 불러들여 본격적인 특훈을 시작합니다. 강철민은 대기업 회장으로서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했던 제왕의 기백을 진우에게 고스란히 가르칩니다. 진우야, 무대에 오르는 순간 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관중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지 말고 내 목소리로 그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해야 해. 시선은 가장 멀리 두고 굽은 어깨를 쫙 펴라. 진우는 강철민의 엄격한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며 하루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소년이 가진 타고난 천재적인 가창력에 강철민이 다듬어준 압도적인 무대 매너가 더 씹혀집니다. 진우의 노래는 듣는 이의 솜털이 쭈뼛설 정도로 빈틈없이 완벽해집니다. 두 사람은 비좁고 냄새나는 요양원 독방에서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끈끈한 정을 나누며 세상을 향한 반격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어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거센 폭풍처럼 흘러갑니다. 최 변호사가 빼돌린 자금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친 진우의 할머니는 VIP 병동에서 건강을 빠르게 회복합니다. 강철민은 최 변호사에게 다음 단계를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전국을 휩쓸 최대 규모의 생방송 프로그램인 대국민 트로트 오디션입니다. 진우가 강철민의 지시로 몰래 맞춰온 최고급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요양원 밖으로 나섭니다. 진우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강철민이 준 황금 회중시계가 든든하게 심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찬 발걸음으로 화려한 방송국 예선장으로 향한 진우가 방송국 관계자에게 오디션 지원서를 턱하니 내밉니다. 대국민 트로트 오디션 첫 생방송 날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대형 스튜디오 한가운데 10살 오진우가 당당하게 홀로 서 있습니다. 어른들 틈에 선 작은 체구가 유독 가냘파 보이지만 눈빛만큼은 별빛처럼 반짝입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유명 가수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이크를 켭니다. 저렇게 어린 꼬마가 트로트의 깊고 한 맺힌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요? 수천 명의 방청객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엉엉 울지만 않아도 다행이겠어요. 오진우는 바지 안주머니 깊숙이 숨겨둔 황금 회중시계를 작은 손으로 꽉 움켜쥡니다. 강철민이 매일 밤 독방에서 땀을 흘리며 가르쳐준 심호흡법을 천천히 머릿속에 떠올리죠. 오진우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무대 위에서는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절대 떨지 말고 굽은 어깨를 쫙 편 다음 내 목소리를 저 끝까지 던지는 거야. 웅장한 전주가 끝나고 오진우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단 첫 소절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자마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충격과 경악으로 바뀝니다.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메인 심사위원이 쥐고 있던 채점용 펜을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10살짜리 아이의 성대에서 어떻게 저런 압도적인 성량과 피를 토하는 듯한 감정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가수를 평가했지만 저렇게 완벽하게 혼을 빼놓는 첫 소절은 맹세코 처음 들어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드는 엄청난 마법 같아요. 노래가 절정으로 향할수록 관객석 곳곳에서 주체하지 못하고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음악이 멈추자마자 수천 명의 방청객이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스튜디오 천장이 무너질 듯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와 함성이 쏟아집니다. 오진우의 첫 무대 영상은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인터넷에 퍼져 하룻밤 새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같은 시각 냄새나는 요양원 지하 독방입니다. 좁은 침상 위에서 태블릿 화면을 뚫어져라 지켜보던 강철민의 입가에 벅찬 환희의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내 기대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세상을 완벽하게 발칵 뒤집어 놓았구나. 내 녀석이 정말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어. 강철민이 감격에 겨워 휠체어의 양쪽 팔걸이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쥡니다.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박수갈채가 강철민의 심장에 맹렬한 불을 지핍니다. 진우 저 어린 녀석도 혼자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는데 대성그룹을 호령했던 내가 이 어두운 골방에서 평생 휠체어 신세나 질 수는 없다. 당장 일어나야 해. 내 온전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나가서 강민재 그 페류나 놈의 목줄을 뜯어버리겠다. 강철민이 이마에 굵은 핏대를 잔뜩 세운 채 온몸에 굳어버린 신경을 하반신으로 미친 듯이 집중시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오지만 이빨을 깨물고 신음조차 흘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줘라. 10년을 누워 지낼 뻔한 내 다리야. 당장 말을 들으란 말이다. 강민재 그 천하의 몹쓸 놈이 아비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내 회사를 집어삼켰어. 내가 이 축축하고 더러운 바닥에서 쥐새끼처럼 죽을 줄 알았더냐. 온몸에 혈관이 터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내 손으로 직접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의 숨통을 끊어버릴 때까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강철민의 굵은 땀방울이 시멘트 바닥으로 비오듯 쏟아집니다. 마침내 굽어있던 강철민의 두 다리가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리더니 바닥을 단단하게 딛고 완벽하게 일자로 펴집니다. 휠체어에서 완전히 벗어난 강철민이 온전한 두 발로 우뚝 서서 허공을 향해 거친 숨을 토해내죠. 강민재, 똑똑히 기다려라. 내 아비가 지옥 구덩이에서 살아서 돌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진우의 열풍은 거대한 태풍처럼 온 나라를 휩습니다. 오디션의 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오진우는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완벽한 한계를 뛰어넘는 곡 해석력을 선보입니다. 전 국민의 압도적이고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결승전 우승 후보 1순위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죠.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그림자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쉴 새 없이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최 변호사가 요양원 밖에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에서 강철민과 은밀하게 통화를 연결합니다. 회장님, 강민재 회장 쪽 비서실에서 진우 군의 뒷조사를 하려는 낌새가 포착되었습니다. 꼬리가 밟히지 않도록 방송국 내부에는 우리 쪽 사람을 절대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외부에서 점조직 형태로 최고급 무대 의상과 스케줄 이동 차량만 은밀하게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강민재 그놈은 뼛속까지 의심이 많고 독사처럼 교활한 녀석이야.
진우가 완벽하게 결승전 생방송 무대에 오를 때까지 털끝만 한 단서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서울의 최고급 종합병원 VIP 병동입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빠르게 회복 중인 오진우의 할머니가 푹신한 침대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 가득 오진우가 멋진 정장을 입고 열창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주름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매일 냄새나는 시장 바닥에서 무거운 리역 하나 끌던 내 불쌍한 새끼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에 서다니. 할미는 이제 당장 눈을 감아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하늘에 있는 내 엄마 아빠가 우리 진우를 굽어 살피는구나. 할머니가 화면 속 오진우의 뺨을 쓰다듬듯 허공에 거칠어진 손을 뻗으며 엉엉 소리 내어옵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입니다. 요양원 지하 독방의 강철민과 방송국 밖 숙소에 머무는 오진우가 태블릿 화면을 통해 화상 통화를 연결합니다. 화면 너머로 땀범벅이 된 오진우가 활짝 웃으며 씩씩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무대도 1등 했어요. 심사위원 아저씨들이 저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래요. 다 할아버지가 꼼꼼하게 노래 부르는 법을 알려주신 덕분이에요. 어깨를 쫙 펴고 시선을 멀리 두라는 말씀대로 했더니 수천 명 앞에서도 하나도 안 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철민이 무뚝뚝한 척하면서도 눈가에 인자한 웃음을 가득 머금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니다. 네가 피나는 훈련을 불평 없이 잘 버텨낸 덕분이지. 내 쩌렁쩌렁한 노래가 꽉 막힌 내 속을 매일매일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다. 그런데 진우야, 내가 오늘 너한테 꼭 보여줄 것이 하나 있어. 놀라지 말고 화면을 아주 잘 보거라. 강철민이 태블릿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화면 속에서 강철민이 휠체어 손잡이를 짚고 부들부들 떨며 몸을 일으키더니 이내 두 손을 완벽하게 놓고 당당하게 두 다리로 서는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진우의 커다란 눈망울이 터질 듯이 커지며 입을 쩍 벌립니다. 할아버지, 지금 두 발로 일어서신 거예요? 평생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실 거라고 매일 밤 우울해하셨잖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네가 매일 텔레비전 속에서 씩씩하게 세상과 맞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악착같이 바닥을 기며 버텨냈다. 내 노래가 굳어버린 내 다리에 다시 뜨거운 생명을 불어넣었어.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 세상 그 어떤 핏줄보다 단단하게 이어진 진짜 가족이다. 내일 모레 결승전 생방송 무대에서도 평소처럼 아주 멋지게 세상을 흔들어 놓거라. 할아비가 항상 내 뒤에서 태산처럼 든든하게 지켜주마. 오진우가 화면 속의 강철민을 와락 끌어안으려는 듯 두 팔을 뻗으며 소리내어 벅찬 눈물을 터뜨립니다. 오진우의 폭발적인 인기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자 방송국 로비는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시청률 대박 특수를 노린 수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결승전 생방송 스폰서 자리를 따내기 위해 현금 보따리를 들고 몰려든 것이죠. 같은 시각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지독하게 차갑습니다. 강민재가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회의실의 두꺼운 유리 책상을 거칠게 내리칩니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회장 자리에 오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룹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대성그룹 위기설을 떠들어대고 주주들은 당장 주식을 다 팔아치우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기획실이라는 놈들이 멍청하게 손만 빨고 있을 거야.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 코마 상태에 핑계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당장 바닥에 처박힌 우리 회사 이미지를 단숨에 끄집어 올릴 완벽한 대책을 당장 가져오란 말이야. 바짝 얼어붙은 홍보실장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밉니다. 회장님, 지금 온 국민이 시청하는 대국민 트로트 오디션 결승전 생방송이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 절반이 볼 정도로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메인 스폰서 자리를 우리가 독차지한다면 단숨에 그룹에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전국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경쟁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줄을 섰지만 저희가 막대한 자본을 단번에 쏟아부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민재의 날카로운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번뜩이며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갑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군. 회사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상관없으니 당장 방송국 놈들 입에 돈다발을 쑤셔 넣어서라도 그 메인 스폰서 자리를 당장 빼앗아와. 생방송 결승전 당일에는 내가 직접 방송국 국장놈들의 깍듯한 인사를 받으며 가장 앞줄 VIP석에 앉아서 무대를 지켜볼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끄는 대성그룹이 얼마나 탄탄하고 건재한지 내 눈으로 직접 똑똑히 확인시켜 주겠어. 강민재가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며 성대한 방송국 행차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소리칩니다.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결승전 무대로 무섭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결승전 생방송을 하루 앞둔 서울 방송국 대형 무대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내일 있을 화려한 결승전 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객석 정중앙에 가장 푹신한 특별석에 대성그룹 강민재 회장이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오디션의 막대한 제작비를 단독으로 지원한 제일 큰 후원자 자격으로 당당하게 방송국을 시찰하는 중입니다. 무대 중앙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오진우가 방송 진행자와 사전 대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밝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진우 군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인데 어쩌면 그렇게 슬프고 깊은 목소리를 낼 수 있나요? 혹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가요? 오진우가 촬영기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든든한 후원자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매일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진정한 장사꾼은 바람을 탓하지 않고 돛을 고쳐맨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무서운 일이 생겨도 남을 탓하지 말고 제 스스로 씩씩하게 이겨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100번 넘게 외치고 노래를 불러요.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으로 제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성기를 타고 무대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진 오진우의 대답에 강민재의 턱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여유로운 웃음기가 핏기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진정한 장사꾼은 바람을 탓하지 않고 돛을 고쳐 맨다는 그 문장은 평생 대성그룹을 이끌어온 아버지 강철민만이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가문의 절대적인 신조였기 때문이죠. 무대 위를 촬영하던 촬영기 감독이 오진우의 손으로 렌즈를 바짝 당겨 화면을 크게 확대합니다. 거대한 무대 화면에 오진우가 두 손으로 소중하게 꽉 쥐고 있는 물건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분신처럼 가슴에 품고 다니던 대성그룹 선대 회장의 유품, 황금 회중시계입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강민재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등골에 서늘한 식은땀이 흐릅니다.
강민재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질근질근 깨뭅니다. 저 꼬맹이 녀석이 어떻게 아버지만 알고 있는 우리 집안의 신조를 똑같이 떠들어대는 거지. 게다가 저 시계는 아버지가 병실에서 실려나갈 때 내가 아무리 뒤져도 찾지 못했던 바로 그 황금 회중시계가 틀림없어. 설마 아버지가 시골 구석에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 녀석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말인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강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갑니다. 대성그룹 본사로 전속력으로 차를 몰고 온 강민재가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갑니다. 강민재가 뒤따라 들어온 비서실장의 멱살을 틀어쥐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소리칩니다. 지금 당장 그룹 기획실과 사설 정보망을 전부 가동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꼬마 녀석 뒤조사를 철저하게 해. 빈민가 출신이라던 녀석이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방송국에 나타났는지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추적하란 말이야. 특히 저 녀석 할머니가 최근에 가장 비싼 수술을 받았다던데 그 병원비가 도대체 어느 구멍에서 튀어나왔는지 자금의 꼬리를 당장 밟아와.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회장실을 빠져나갑니다. 그날 늦은 밤 온몸이 땀범벅이 된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회장실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강민재의 책상 위에 해외 자금의 국내 환전 송금 내역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회장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오진우 군 할머니의 특별병원비를 대납한 자금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최초 자금이 흘러나온 스위스 은행의 계좌는 철통 같은 보안에 막혀 진짜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액의 돈을 한국 병원으로 송금하도록 대행 업무를 처리하며 서류상 흔적을 남긴 국내 대리인을 드디어 확인했습니다. 바로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직후부터 종적을 감추었던 선대 회장님의 신복, 그림자 변호사입니다. 이자가 지금 오진우의 배후에서 막대한 현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은 강민재의 두 다리가 힘이 풀리며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사라진 그림자 변호사와 아버지의 가문 신조, 그리고 황금 회중시계까지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게 하나로 맞춰집니다.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시골 구석에 내다버렸던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신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강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유리 재떨이와 명패를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집어 던집니다. 유리 조각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튀고 서류들이 엉망으로 흩날립니다. 강민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에 바친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 골방에서 저 맹랑한 꼬마 녀석을 앞세워 세상을 뒤집고 내 목줄을 조이려 하셨군. 내가 그 늙은이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이다. 그림자 변호사 그 쥐새끼 같은 놈도 감히 나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 내가 내일 당장 그 잘난 결승전 무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늙은이도 땅속 깊은 곳에 완벽하게 묻어버리겠다.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자는 친아버지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아. 살기를 내뿜으며 씩씩거리던 강민재가 개인 금고를 열고 추적이 불가능한 비밀 전화기를 꺼내듭니다. 강민재가 어둠의 용역 조직 두목에게 전화를 걸어 낳고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내일 저녁 오디션 결승전 생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방송국 대기실을 쳐들어가라. 방송국 직원과 경호원으로 완벽하게 위장해서 오진우 그 꼬마 녀석을 대기실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나치해.
생방송 무대에 영원히 오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지방의 빈 창고에 가둬버려. 절대 촬영기에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전화를 끄는 강민재가 곧바로 아버지를 유기했던 불법 요양원 원장에게 두 번째 전화를 연결합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갑고 잔혹하게 변합니다. 원장,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즉시 내가 보낸 전문 사냥꾼 3명이 그쪽으로 도착할 것이다. 그들이 지하 독방으로 아무 제지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양원 문을 활짝 열어두고 감시 장치를 전부 꺼버려. 부검에도 절대 흔적이 남지 않는 심장마비용 독극물을 그 영감 혈관에 직접 주사할 것이다. 영감이 죽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면 시체는 화장터로 바로 보내버려라. 일이 완벽하게 끝나면 내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약속하마. 요양원 원장이 전화기 너머로 비굴하게 웃으며 복종의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저희 쪽 직원들은 내일 아침에 전부 퇴근시키고 제가 직접 지하철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모든 지시를 마친 강민재가 텅 빈 회장실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진우를 납치하여 생방송을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망쳐버릴 작정입니다. 동시에 꼬리를 치고 올라오는 아버지를 암살하여 자신의 회장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싹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죠. 마침내 결승전 생방송 당일의 날이 밝아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둠의 조직에서 파견된 전문 사냥꾼들이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탑니다. 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소리 없는 총과 치명적인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요양원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방송국 주차장에도 가짜 신분증을 목에 건 무장 용역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용역들은 방송국 직원의 조끼를 덧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무대 내부로 은밀하게 잠입합니다. 수천만 명의 시선이 집중될 화려한 생방송 무대 뒤편에서 강철민과 오진우를 동시에 노리는 잔혹한 죽음의 덫이 숨막히게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결승전 생방송이 열리는 당일 이른 아침입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불법 요양원 지하 복도로 검은 그림자 셋이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강민재가 보낸 전문 사냥꾼들이 날카로운 독극물 주사기를 빼들고 강철민의 독방 앞까지 다가왔죠. 앞장선 사냥꾼이 굳게 닫힌 철문의 자물쇠를 능숙한 솜씨로 따고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숨소리 하나 내지 말고 단번에 영감 심장에 주사기를 꽂아 넣어. 이건 코끼리도 단숨에 쓰러뜨리는 맹독이니까 1분 안에 끝내고 바로 철수한다. 혈관에 한 방울만 들어가도 부검조차 안 걸리고 완벽한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사냥꾼들이 어둠 속에서 침상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듭니다.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고 주사기를 내리찍으려던 사냥꾼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어야 할 노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텅 빈 매트리스만 덩그러니 놓여있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독방에 갇힌 반신마비 노인네가 제 발로 걸어나가기라도 했단 말이냐. 당황한 사냥꾼들이 허둥지둥 뒤를 돌아보는 찰나입니다.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두 다리로 우뚝 선 강철민이 사냥꾼들을 서늘하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과거 대성그룹을 호령하며 수만 명을 무릎 꿇렸던 제왕의 거대한 위압감이 좁은 독방을 꽉 채웁니다. 강철민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호랑이처럼 천둥 같은 호통을 내지릅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파리 목숨 같은 것들이 더러운 발을 들이밀어 내 아들놈이 푼돈 몇 푼 쥐어주며 내 숨통을 끊어오라 시키더냐.
나는 대성그룹을 맨바닥에서부터 세운 강철민이다. 내 놈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목숨이 아니란 말이다. 이깟 독약으로 나를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더냐. 내 숨통을 끊고 싶다면 강민재 그 패륜한 놈더러 직접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전해라. 독방 전체를 뒤흔드는 압도적인 기백에 짓눌린 사냥꾼들이 흠칫하며 독극물 주사기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떱니다. 사냥꾼들이 멈칫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요양원 1층의 두꺼운 유리창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나는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최 변호사가 직접 이끄는 수십 명의 사설 경호원들과 중무장한 경찰 타격대가 폭풍처럼 요양원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고 전부 포박해. 회장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놈들은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겠다. 입구를 전부 봉쇄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라. 최 변호사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경호원들이 지하실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옵니다. 경찰들이 독방 안으로 진입하여 주사기를 들고 서 있던 사냥꾼들을 바닥에 사정없이 쳐박고 은빛 수갑을 단단하게 채웁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던 부패한 요양원 원장 역시 경찰의 몽둥이에 무릎을 꿇고 질질 끌려 나옵니다.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자 최 변호사가 강철민의 발밑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회장님, 드디어 모시러 왔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이 끔찍한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 목숨을 걸고 회장님을 완벽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그 배은망덕한 놈의 목을 치시지요. 강철민이 최 변호사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꼿꼿한 걸음으로 요양원 밖을 나섭니다. 우는 소리 할 시간 없다. 내 두 다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움직이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지. 당장 네가 준비한 제일 빠른 차를 대기시켜라. 오늘 밤 진우 녀석이 오르는 그 생방송 무대가 바로 강민재 그놈의 화려한 무덤이 될 것이다. 강철민이 요양원 마당에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검은 세단 뒷좌석에 묵직하게 올라탑니다. 강철민을 태운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서울 생방송 스튜디오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하죠. 한편 그 시각 해가 지고 화려한 조명이 켜진 서울 방송국 내부입니다. 결승전 생방송을 불과 30분 앞두고 대기실 복도는 스태프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습니다. 오진우가 거울 앞에서 나비넥타이를 매만지며 심호흡을 하던 중입니다. 갑자기 대기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방송국 스태프 조끼를 입은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들이닥칩니다. 강민재의 지시를 받고 위장 잠입한 어둠의 용역들입니다. 용역들이 오진우의 작은 어깨를 거칠게 밀쳐 구석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꼬마야, 오늘 내 무대는 여기까지다. 얌전히 입 닥치고 이 방에 처박혀 있어. 소리라도 지르면 당장 내 목소리를 영원히 안 나오게 만들어주마. 우리 회장님 심기를 건드린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조용히 기다려. 용역들이 밖으로 나가버린 뒤 두꺼운 자물쇠가 덜컥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차갑게 울립니다. 캄캄한 대기실 바닥에 쓰러진 오진우가 무릎을 감싸쥐고 부들부들 떱니다. 하지만 오진우는 이내 눈물을 꾹 참고 바지 주머니에 든 황금 회중시계를 꽉 움켜쥡니다. 할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어. 진정한 장사꾼은 바람을 탓하지 않고 침착하게 돛을 고쳐맨다고 하셨어. 여기서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할아버지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강민재라는 그 나쁜 아저씨가 우리 할아버지를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노래로 다 알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무대 위로 올라갈 거야.
오진우가 바닥을 짚고 일어나 어둠 속에서 대기실 안을 재빠르게 훑어봅니다. 천장 구석에 작게 뚫린 낡은 환풍구가 오진우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오진우가 구석에 놓인 무거운 철제 의자를 낑낑대며 환풍구 바로 아래로 끌고 옵니다. 의자 위로 올라간 오진우가 들고 있던 마이크 거치대로 천장 환풍구 덮개를 미친 듯이 내리칩니다. 열려라, 제발 좀 열려라. 쾅쾅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녹슨 환풍구 덮개가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져 내립니다. 오진우가 좁은 환풍구 통로 안으로 두 팔을 뻗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환풍구 안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먼지가 가득하고 끈적한 거미줄이 얼굴에 엉겨붙습니다. 하지만 오진우는 두 팔꿈치가 까져서 붉은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작고 가냘픈 체구를 이용해 먼지투성이의 통로 안으로 힘겹게 기어갑니다. 문 밖에서 망을 보던 용역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대기실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로 도망친 거야. 당장 찾아내. 하지만 오진우의 발끝은 이미 환풍구 깊숙한 곳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입니다. 생방송 스튜디오 안은 수천 명의 관객이 뿜어내는 열기로 터질 듯이 뜨겁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연출 PD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전기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가 당장 오진우인데 대기실이 텅 비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생방송 중에 대형 방송 사고라도 내고 싶어서 환장했어. 제일 중요한 스폰서석에 강민재 회장님이 직접 와 계신데 출연자가 도망갔다는 게 말이 돼. 온 방송국을 다 뒤져서라도 당장 그 꼬마 녀석을 끌고 와. 광고 끝나기 전까지 무조건 무대 위에 그 녀석 올려놔. PD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하던 바로 그 찰나입니다. 무대 세트장 뒤편의 낡은 철문이 벌컥 열리며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오진우가 헐떡이며 튀어나옵니다. 오진우의 뒤로 끝까지 쫓아온 위장 용역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손을 뻗습니다. 거기 안 서. 잡히면 죽을 줄 알아. 하지만 오진우가 재빠르게 몸을 숙여 용역들의 거친 소나기를 피하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생방송 무대 정중앙으로 거침없이 달려나갑니다. 갑작스럽게 뛰쳐나온 오진우의 엉망이 된 모습에 관객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오진우가 무대 한가운데 서서 거친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단단하게 움켜쥡니다. 오진우가 악단 지휘자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수신호를 보냅니다. 단장님, 원래 준비했던 곡 말고 제가 오늘 아침에 건네드린 악보로 연주해 주세요. 당장 시작해 주세요. 지휘자가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게 지휘봉을 휘두릅니다. 웅장하고 무거운 전주가 스튜디오를 꽉 채우자 오진우가 두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천륜을 저버리고 늙은 왕을 차가운 골방에 내다버린 비정한 아들아.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부활을 꿈꾼 늙은 사자가 이제 여기 돌아왔다. 거짓된 탐욕의 왕관을 내려놓고 차가운 바닥에 당장 무릎을 꿇어라. 강민재가 저지른 끔찍한 폐륜과 강철민이 요양원 독방에서 겪은 서글픈 사연을 밤새 직접 고쳐 쓴 자작곡입니다. 오진우의 천재적인 감성과 피를 토하는 듯한 절창이 더해져 수천만 시청자들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후벼 파기 시작하죠. 관객들은 그 엄청난 노래의 깊이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가장 앞줄 특별석에 앉아 느긋하게 무대를 즐기려던 강민재의 얼굴이 잿빛으로 흉하게 변합니다. 오진우가 납치되기는커녕 자신의 끔찍한 악행을 온 세상에 까발리는 노래를 부르자 강민재의 전신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립니다. 저 미친 꼬마 녀석이 어떻게 살아서 무대 위로 기어 올라온 거야. 노래 가사가 전부 나와 아버지를 향해 쏘아대는 저주가 틀림없어. 생방송 무대에서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당장 방송을 끊어버려. 저 꼬마 녀석 마이크 당장 뺏으란 말이야. 강민재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씁니다. 강민재가 경호원들을 부르며 난동을 피우지만 웅장한 반주 소리와 관객들의 환호성에 묻혀버립니다. 오진우가 온몸을 쥐어짜며 스튜디오의 유리창이 깨질 듯한 엄청난 고음을 폭발시키는 순간입니다. 서울 방송국 정문 앞 도로에 미끄러지듯 도착한 최고급 검은 세단의 뒷좌석 문이 묵직하게 열립니다. 말끔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강철민이 구두를 신은 두 발을 아스팔트 위로 단단하게 내딛습니다. 강철민이 매서운 눈빛으로 화려한 방송국 건물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생방송 무대의 거대한 메인 도어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활짝 열립니다. 수천 명의 관객과 방송국 관계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리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대성그룹 창업주 강철민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철민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습니다. 가장 앞줄 특별 좌석에 앉아있던 강민재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입에 거품을 뭅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계신 거야. 다리가 마비되어서 평생 누워있어야 할 노인네가 어떻게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다니냔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분명히 독약을 맞고 죽었어야 정상인데. 강민재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강철민이 성큼성큼 무대 위로 올라가 오진우의 곁에 섭니다. 강철민이 최 변호사에게 건네받은 두꺼운 서류 다발과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죠. 손에 쥔 소리통을 꽉 쥔 강철민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생중계 촬영기를 향해 포효합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대성그룹 명예회장 강철민이 지옥 구덩이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저기 앞줄에서 벌벌 떨고 있는 강민재는 내 핏줄이지만 인간의 탈을 쓴 끔찍한 악마입니다.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 위해 내 차의 제동 장치를 고장 내어 날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반신이 마비된 친아비를 아무도 모르는 시골의 낡은 요양원 지하 독방에 짐승처럼 내다버렸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서류 안에는 강민재가 아비를 죽이려 한 증거와 회사 돈을 마음대로 훔쳐 쓴 모든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를 완전히 독살하려 험악한 사냥꾼들을 보냈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이 어린 오진우 군을 납치하려 깡패들을 풀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 이 페르나를 온 세상이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강철민의 끔찍한 폭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객석에서 경악에 찬 비명과 엄청난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완벽한 패배를 직감한 강민재가 특별 좌석에서 도망쳐 무대 뒤쪽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립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치매에 걸려서 아무 소리나 막 짓거리는 거라고. 당장 방송 끄지 못해. 나를 막지 마라. 강민재가 악을 쓰며 발버둥 치지만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온 건장한 경찰들이 앞을 철통같이 가로막습니다. 오진우를 대기실에 가뒀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깡패들의 자백을 모두 받아낸 수사팀입니다. 경찰들이 강민재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차가운 바닥에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강민재 당신을 가족을 잔인하게 해치려 한 죄와 회사 돈을 훔친 죄로 지금 당장 잡아가겠다. 당신이 돈으로 고용한 사냥꾼들과
깡패들이 방금 전 모든 범죄를 다 털어놓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이제 끝이다. 차가운 은빛 수갑이 강민재의 손목에 철컥하고 단단하게 채워집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촬영기 앞에서 강민재가 무대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몰락이 전국으로 송출됩니다. 이건 알아. 내가 대성그룹 제일 높은 사람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평생 아버지 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녔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강민재의 찌질하고 비참한 발악이 방송국 밖으로 멀어지며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무대 주변의 모든 소란이 정리되자 웅성거리던 관객들도 숨을 죽입니다. 무대 한가운데 선 강철민이 환풍구 먼지를 새까맣게 뒤집어 쓰고 서 있는 오진우를 내려다봅니다. 항상 바위처럼 단단하던 강철민의 날카로운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강철민이 두 팔을 넓게 벌려 흙투성이가 된 오진우를 품에 꽉 끌어안습니다. 진우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 할아비가 조금만 늦게 왔어도 네가 그 험악한 놈들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했구나. 캄캄한 환풍구를 기어 나오느라 무릎이 다 까진 것을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네가 오늘 이 무대에서 부른 그 씩씩한 노래가 내 억울함을 완벽하게 씻어주었어. 넌 나를 차가운 골방에서 한 번 살리고 오늘 무대에서 또 한 번 살려준 내 진짜 은인이다. 오진우가 강철민의 넓고 따뜻한 품에 작은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크게 터뜨립니다. 할아버지 얼굴 다시는 못 볼까봐 대기실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깡패 아저씨들이 문을 잠갔지만 할아버지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구멍으로 기어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꼿꼿하게 건강히 서 계신 걸 보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요. 이제 다시는 할아버지랑 안 떨어질 거예요. 강철민이 오진우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소리내어 흐느끼자 객석의 수천 명 관객들도 일제히 눈시울을 붉히며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쏟아냅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그룹 본사 최상층의 넓은 방입니다. 말끔하게 본래의 자리로 복귀한 강철민이 거대한 책상 앞에 바위처럼 앉아 있습니다. 책상 앞에는 강민재에게 붙어 회사를 망치려던 나쁜 간부들이 일렬로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강철민이 두꺼운 결제 서류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지며 천둥처럼 호통을 칩니다. 내 놈들이 회사에서 주는 밥을 처먹으면서 아비를 버린 짐승 같은 놈에게 붙어 내 평생의 피땀을 거덜내려 했느냐. 당장 오늘부로 너희들의 모든 자리를 빼앗고 회사에서 영원히 쫓아내겠다. 강민재와 쑥덕거리며 회사 돈을 도둑질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서 차가운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줄 테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간부들이 살려달라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통곡하지만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문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단칼에 썩은 뿌리를 무자비하게 도려낸 강철민이 무너진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며 새로운 질서를 단단하게 세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울 외곽의 공기가 맑고 볕이 아주 잘 드는 최고급 저택입니다.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은 진우의 할머니가 넓은 정원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강철민이 넉넉하게 마련해준 훌륭한 의사들의 보살핌 속에 냄새나던 지하 단칸방의 서러운 기억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강철민이 오진우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정원으로 걸어 나와 할머니 앞에 마주 앉습니다. 강철민이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사돈어른, 그동안 우리 진우를 이렇게 맑고 당찬 아이로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골방에서 숨이 끊어지던 저를 구하고 우리 대성그룹을 끔찍한 위기에서 건져낸 위대한 은인입니다. 제가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진우를 제 호적에 진짜 손자로 올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매서운 비바람이 다시는 이 맑은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제가 평생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겠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도 이제 힘든 일은 모두 잊으시고 이 넓고 편안한 집에서 평생 즐겁게만 사십시오. 할머니가 주름진 얼굴 가득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강철민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엄청난 복인지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폐지나 줍던 우리 불쌍한 똥강아지를 귀한 손자로 거두어 주신다니 저는 이제 당장 눈을 감아도 아무런 한이 없습니다. 늙고 병든 제 목숨까지 살려주신 큰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매일 부처님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진우가 할머니와 강철민의 품에 번갈아 안기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해맑고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행복한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반년이 지납니다. 대성그룹이 넉넉하게 지원하여 새로 지은 아주 거대한 실내 공연장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제일 유명한 가수로 거듭난 오진우의 첫 단독 공연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공연장 불이 서서히 꺼지고 화려한 조명과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르며 웅장한 무대가 열립니다. 은빛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오진우가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오진우가 소리통을 꽉 쥐고 세상을 향해 아주 맑고 힘찬 목소리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과거 시장통의 서러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밝게 빛나는 내일에 대한 굳건한 확신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이 환호성을 지르며 오진우의 천재적인 노래에 푹 빠져들어 행복한 눈물을 글썽입니다. 공연장 정중앙에 가장 시야가 좋은 첫 줄 좌석입니다. 이제는 지팡이조차 없이 완벽하고 꼿꼿하게 두 다리로 선 강철민과 고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넓은 무대 위를 자유롭게 누비는 오진우의 늠름한 모습을 지켜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흐릅니다. 가슴을 울리는 웅장한 마지막 반주가 끝나고 오진우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입을 엽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제가 이 눈부신 무대에 씩씩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캄캄하고 무서운 곳에서도 저를 단단하게 믿어주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덕분입니다. 저기 맨 앞줄에 앉아 계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나를 세상에서 제일 아껴주는 우리 할머니,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오진우가 관객석을 향해 세상에서 제일 반짝이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허리를 굽혀 깊게 인사합니다. 강철민이 두 다리로 힘차게 일어서서 머리 위로 두 팔을 높게 뻗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만나 기적처럼 서로를 구원한 노인과 소년의 눈부신 이야기가 거대한 함성 속에서 완벽하고 아름답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천륜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사지에 내몰았던 신하들의 끔찍한 배신은 깊은 씁쓸함을 남겼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린 소년의 맑은 노랫소리가 노인의 굳어버린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은 참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진우의 지극한 효심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고 그 기적이 다시 진우 할머니의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선순환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때로는 핏줄보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에도
꽁꽁 얼어붙은 절망을 단숨에 녹여낼 따뜻한 기적과 희망의 노래가 늘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